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부진했던 시장에서도 꾸준히 영역을 넓혀가는 RWA 대장의 근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악재 하나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최근에 전쟁이다, 양자 컴퓨터 위협이다 등등에 가려져 있었던 또 하나의 악재가 있었죠. 바로 솔라나 타일 중앙화 거래소 드리프트라는 곳이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피해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론 약 3.5억 달러 정도 손실을 입었다. 5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수주간 준비된 정교한 해킹이었다. 그래서 관리자 권한에 무단 접근을 해서 보안 권한을 탈취했다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운영 부실, 관리자 소홀, 보안 사고에 가깝습니다. 사람에 의해 벌어진 일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정교하게 다중서명 UI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25년 2월 달에 굉장히 큰 거래소죠. 바이비트에서 북한의 라자루스에 의해서 2조 원이 넘는 크립토가 이제 특히 이더리움 한 40만 개가 털렸었거든요. 그때랑 똑같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북한이었구나. 밥 먹고 이것만 정교하게 하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최근 힘든 와중에 솔라나가 더 주춤했던 이유가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그럼 왜 하필 드리프트라는 곳을 털었느냐? 어,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겁니다. 드리프트가 뭔지. 이거 털려면 솔라나 탈중앙화 거래소 1위를 털지. 드리프트는 사실 4위 규모거든요. 왜 그런지도 참고로 살펴보면 솔라나의 탈중앙화 거래소 1위는요. 요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피터라는 거래소고요. 업비트에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솔라나 거래량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요런 곳이 있는데 왜 굳이 2위와 3위를 거쳐서 2위는 레이디움, 3위는 오르카라고 하는데요. 다 업비트에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잘은 모르겠고 이제 4위를 털어갔죠. 결국은 드리프트인데요. 왜 여기를 털었을까? 참고로 여기는 전체적인 순위는 4위지만 선물로 한정을 한다면 솔라나 거래소 중에 1위입니다. 선물 덱스 거래소 1위고요.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땡길 수 있다. 그럼 왜 여기를 털었는지가 이제 밝혀지고 있네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장 흥행하는 판돈이 가장 많았던 도박장을 이 해커들이 들이닥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롱숏을 베팅을 하려면요. 일단 자기 코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담보들을 가장 많이 맡겨놨던 거래소였다. 돈이 많으니까 해커들이 들어왔겠죠. 다른 얘기로 하면요. 여전히 지금 현물 거래량은 바닥을 찍고 있지만 여전히 도박장은 그래도 붐비고 있었다. 그러니까 담보를 많이 맡겼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털기 위해서 드리프트를 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좀 얘기 드린 이유가 해킹에 집중하기보다는요. 그들이 최종 환전에 가는 코인이 있어서 항상 같은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거의 1년에 한두 번은 큰 해킹 사건이 터지죠. 이번에 터졌던 게 드리프트. 처음에 탈취했던 코인들은 솔라나 계열의 거래소이기 때문에 솔라나, 주피터, 지토 이런 것들을 잡코인을 섞어서 털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최종 환전하는 코인은 USDC를 잠깐 거치는 루트도 있긴 했지만 결국은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이다. 비트코인은 토르 체인을 통해서 이제 세탁을 하고 이더리움은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서 결국은 환전을 해 가더라.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크라켄이다, 바이비트 해킹이다, 와지르엑스 해킹이다 보시면요. 아예 처음부터 이더리움 위주로 털어갔던 곳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그리고 시바이누, 폴리곤, 페페 이런 걸 털어가더라도 결국은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여기 다이라는 코인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긴 한데, 예외적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왜냐하면 USDT나 USDC나 다르게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가지고 있어도 잘 안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이라는 것만 제외를 한다면 비트 이더로 무조건 바꿔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왜 이 아무도 못 믿는 세계 최고의 해커들은 항상 비트 이더로만 세탁을 하느냐?
솔라나 XRP도 나름 시총 크고요. 유동성도 크고 뭐 에이다 같은 거 쓰면 되지 않느냐.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 우리가 볼 때는 그거나 그거나라고 보이지만 그 세계적인 해커들, 아무도 못 믿는 해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비트이더나 솔라나 XRP 사이에는 굉장히 큰 벽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유동성이 너무 작아요. 솔라나 XRP가 크다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한두 푼을 팔고 떠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어마어마해야 된다. 그게 비트이더고요. 또 반대로 어, 탈중앙화가 많이 될수록 해커들에게 유리합니다. 안 잡히거든요. 근데 솔라나 XRP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앙화된 코인에 속합니다. 특히 XRP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 몇 개랑 은행 몇 개 털면 결국 해커들 환전할 때, 세탁할 때 다 잡혀간다. 그래서 이들은 해커들의 눈으로 볼 때는 기준 미달인 겁니다. 유동성이 낮고 중앙화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 이도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까 잠깐 다이 때문에 얘기 드렸지만 USDT나 USDC는 왜 안전하지 않냐? 그냥 달러처럼 쓰니까 좋을 수 있을 법하지만 이거는 해커들에게는 잠깐 잡코인들을 환전하기 위한 거쳐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왜냐면요. 그냥 테더든 서클이든 뭐 미국 법무부가 얘기를 하든 어디서 얘기를 해서 막아 하면 그 고속도로 막아 하면 그대로 동결되고 다 뺏기는 코인들이거든요. 그거 그냥 이란 뭐 제재하는 것처럼 바로 동결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비트 이더밖에 믿을 게 없다. 그들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유동성도 많고 탈중앙화가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뭐 야금야금 팔면 걸리기 이거 잡아내기도 어렵고 이거 세탁이요.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연해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분산시킬 때도 있거든요. 지연될 때도 가치가 오히려 보존이 되고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비트 이더가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식을 토대로 이 뉴스를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드리프트 해커가 난데없이 한 1200개 정도 되는 이더리움을 추매했다. 그것도요. 지금 해킹했던 그 주소에 그대로 다시 집어넣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총 이더리움 13만 개 이상을 모은 것 같아요. 원래 12.9만 개 있었는데 2,000개를 추가했다라고 하는데 자,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1차적으로 뭐 솔라나다 뭐다 해가지고 온갖 알트코인, 잡코인들을 훔쳤어요. 그거를 일단 바로 12.9만 개의 이더리움으로 바꿨습니다. 수합을 했다라고 하죠. 요게 1차고요. 그리고 2차로 지금 우리 그 큰 뭐 보물 상자를 털었다고 하면 뭐 금덩이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이더리움으로 바꿨다. 뭐 솔라나 같이 큰 거겠죠. 요런 거를 이제 1차로 털었으면 2차는 뭐 진주 먹거리도 있고 조그만 반지, 귀걸이 이런 거 있죠. 그런 잡코인들을 다 모았다가 USDC로 일단 환전을 했다. 왜냐면요. 이거를 바로 팔아버리면 이 잡코인들은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그냥 확 꺼져버리거든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단 USDC로 바꿨다가 그 돈으로 1200개의 이더리움을 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근데 그럼 왜 USDC로 바꿨느냐? 이 규모가 근데 굉장히 작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클에서 막아 하면 막힐 수 있다. 근데 서클에서 이거 이번에 못 막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동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한 1200개 정도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면 사실 훔친 거를 몽땅 이더리움으로 바꾸면 가장 깔끔하겠지만 이렇게 USDC를 거쳐야 몇 퍼센트라도 먹거든요. 호가창 밑으로 내려가면서 뭐 슬리피지라고 하죠. 막 쭉쭉 팔아버려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USDC라는 수단도 썼다. 이거 굉장히 불안한 수단이라서 1200개 정도만 이렇게 바꿨다. 그래서 결국은 이더리움으로 다 바꿨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업 해커, 밥 먹고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믿는 진짜 돈에 가장 많은 돈을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교훈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요. 3월 정말 그 전쟁통 난리 속에서도 가격은 안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는 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RWA입니다. 코인 한파를 뚫고 솟구친 RWA 3월 전송액 80% 폭증하며 뭐 역주행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일단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뭐 빠르게 성장을 RWA가 하면서 온도가 또 그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온도입니다. 나스닥 등에서 뭐 이제 제도권의 속도를 내고 있고 뭐 시장 규모가 커진다. 다 아는 내용인데요. 도대체 이 전송액이라는 게 뭘까?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새 전송액 80% 급증, 온도가 지금 독주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난 한 달간 이더리움 솔라나 고속도로에서 거래된 토크나 주식이네요. 저는 처음에는요, 이 기사를 국채로 읽었어요. 왜냐하면 온도하면 국채잖아요. 근데 주식이었어요. 주식 전송액이 총 28억 달러, 그러니까 4조 원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전월도 사실 많이 올랐다고 제가 얼핏 기억이 있었는데요. 전월 대비 80% 이상 전송액이 급증했다. 거래량이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주식 전송은 온도가 하는 이제 구조를 보시면 직접 국채를 삽니다. 그리고 직접 인기 있는 주식을 사요. 그래서 현물을 가지고 토큰화를 해서 이제 여러 고속도로로 해서 사고 파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주식 전송액이 많았다는 건요. 그들이 만든 토큰화된 주식을 가지고 이용자들이 하이퍼 리퀴드로도 보내고 바이비트로도 보내고 맥시로도 보내고 게이트IO로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받고 하면서 지금 주식을 단타를 치고 있다. 사실 주식시장 그렇게 재미있었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전송량이 폭증했다. 그러니까 단타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나 또 보시는 뭐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미국 거래소는 없죠. 미국에선 불법이에요. 아직까지. 나스닥이 27년도부터 공식적으로 본인의 플랫폼으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규제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 기사 한번 또 보시면요. 그러니까 토크나 주식 전송액이 28억 달러인데요. 그 중에서 20억 달러가 온도에서만 뭐 주고받고 전송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의 60%를 온도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처음에 진짜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국채가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주식을 온도가 또 장악을 했다고?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기사를 몇 번 읽어보고 했는데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채 1위, TVL이라고 하죠. 여기에 묶여있는, 뭐, 온도상의 국채 이제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온도가 높았던 건 아는데 이제 주식 1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TVL도 1위고요. 전송량도 1위고 이제 국채에 이어서 주식의 RWA 플랫폼까지 장악을 하고 있구나. 정말 욕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정말 찾아봤습니다. 진짜 온도가 토큰화된 주식의 TVL이 1위 맞아? 압도적인 1위 맞아? 찾아보니까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어, 무려 60에서 70%나 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먼 분야긴 한데 그러니까 국채 다음이 이제 주식이고요. 금도 이미 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주식 쪽에 드디어 온도가 들어와서 벌써 60에서 70%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고요. 2위가 크라켄인데요. 10분의 1보다 더 이제 작은 비중, 그 다음이 이제 디날이고, 그러면 또 이상하죠. 로빈후드도 뭐 이거 토큰화된 거 판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 그러니까 온도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온도는 직접 주식과 채권을 사서 토큰화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로빈후드는 주식 가격을 추정하는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약간 지금 바이낸스랑 비슷해요. 바이낸스도 선물만 파생 상품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좀 차이도 있고 또 로빈후드는 폐쇄적인 자사앱 앱에서만 거래를 하다 보니까요. 수치가 공개가 안 되고 좀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규제화되기 전에는 사실 온도가 국채든 주식시장이든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마저도 미국 시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지금 다른 데서만 집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아직 토큰화된 주식을 정식으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거의 정말 다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이런 질문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온도 가격이 안 오르는데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맞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별로 상관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쉽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온도 파이낸스의 구조를 한번 제가 비유를 해봤는데 온도라는 코인은 백화점에서 운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투표권과 VIP 입장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백화점에서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정말 인기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국채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요게 이제 온도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 이 코인 가격이 안 오르느냐? 백화점이 국채, 온도가 국채 판매로 돈을 벌어도 그 수익을 온도 코인 홀더들에게 주지를 않아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배당도 없고 이익을 나눠주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온도 코인을 싫어하는 사람, 막 악평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싫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코인을 태워 없애는 소각 메커니즘도 아직 없다. 그러니까 소각하시는 이제 코인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아, 크립토가 아직도 초기구나. 돈을 벌면 원래 주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처럼 소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확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익을 엄청나게 내는 코인이나 뭐 장악을 하거나 이런 게 아직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크립토도 제도권으로 가면서 주식처럼 된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투표하는 용도로만 쓰이고, 그러니까 투표만 하고 나한테 돈을 안 주니까 이게 가격이랑 상관이 없게 느껴진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온도를 조금 들고 있어요. 예전에도 어, 쌌을 때 좀 샀었고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기 투자 확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넓혀가기 바쁩니다. 뭐 계약 맺고 이 시장 장악하고, 아직 미국은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렇지만 결국 성장한 후에는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추후 이제 수익을 번 거 홀더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혹은 소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중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유니스왑이나 뭐 GMX나 뭐 이런 코인들, 실제로 수익을 이제 주기로 발표를 했었죠. 과거에도. 그리고 소각하는 코인도 나오고 있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게 또 왜 활성화가 되지 않았냐면요. 작년까지도, 작년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게리 겐슬러가 있을 때까지도 이런 게 뭐 증권이 이자를 나눠준다, 배당을 한다고 건방지게 하면서 유니스왑이랑 그냥 SEC가 다 날려버렸어요. 이거 하지 마, 이거 이자 주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스왑이 이거를 이제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SEC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TVL이든 전송량이 많았다는 거는 결국은 뭐 온도든 블랙락이든 기관 고객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미들도 있지만 투자액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아, 여기 장사 잘 되는 맛집이네. 적어도 당분간은 안 망하겠네. 이런 신뢰가 지금 온도 쪽에 쌓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요. 우리 계속 들었던 게 이거죠. 블랙락이 협업을 했었다. RWA의 대장이다. 그러니까 RWA 내러티브가 다시 한번 온다면, 아, 다른 친구들보단 많이 갈 수 있겠네. 요런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온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논리를 갖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싫어하는 분들은 어차피 그거 잘 돼봤자 나한테 뭐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각자 장단점을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보면요. 그럼에도 온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알트는 알트입니다. 어마무식한 변동성으로 홍군형 날 수 있으니까 유망한 알트라고 해서 몰빵하시기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해커들이 영원히 찾고 환전을 하는 코인들에게 훨씬 많은 비중을 오랜 기간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